오셨네. 얼마나 선생님 좀 지금 뭐야? 아니 하나는 지금 아야 전화 셋, 하나, 둘, 셋, 셋. 저희 단톡방 들어오셨나요? 잘 안 보이시죠? 아, 불 잠깐 내릴게요. 네, 잠깐 내릴게요. 네, 이제 소개를 하면은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역시 다시 나와. 역시 영화 같은 저돌성으로 바로 그냥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유재혁 감독님, 이승환 감독님, 장유산 배우님, 김채용준 배우님 모시고 관객분들과 대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셨나요? 불 마저 올릴까요? 저희가 촬영을 해야 돼서 이제 불을 또 올리려고 하는데 단톡방은 오픈 채팅방에서 라임크라임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질문을 해주시면은 선착순 5분에게 라임크라임 CD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후다닥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 켤게요. 네, 저 불 켜겠습니다.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 맡은 정현상 감독이고 이 극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많은 박수. 네, 먼 걸음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관객분들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잠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쓰시고 아니요, 그거를 전달해 주시고.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인크라임 연출한 유재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인크라인 같이 연출한 이승환입니다. 여기 헤이빌 시네마 처음 와봤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예쁘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크라임에서 주연 역할 연기한 장유상입니다. 오늘 즐겁게 대화를 나눠봐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크라임에서 상희 역할 연기한 김최용준입니다. 오늘 핸드폰이 부서져서 늦을 뻔했는데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시간 맞춰 와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캐릭터만큼이나 다이나믹한 상황을 오토바이 사고가 나신 건 아니죠? 네네네. 겹치게 되는데 일단 오랜만에 독립영화 중에서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부를 하게 되었고요. 오셔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내부 정보를 좀 캐고 싶었는데 좀 딱 이 시간에 맞춰서 급히 오셔가지고 화주가 오는 걸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 정보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좀 직접 물어보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보면은 클럽씬도 나오고 이러는데 코로나 이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찍어서 코로나 이전에 그 역동적인 모습들을 담으셨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8년 하반기에서 장편 제작 지원을 받고 19년 초에 영화를 거의 다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코로나 전 시기라 가지고 괜찮았어요. 그 후에 이제 편집하고 2020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영화제 그때는 촬영. 코로나였네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정말 됐는데 됐는데 열린다 안 열린다 막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간달렸었어요. 저희 이렇게 공동 연출이신 분이 굉장히 흔치가 않은 경우인데 저희가 사실은 요 지난 3일 전, 4일 전에 그 개그맨으로 유명하신 김기래 배우님이랑 그 라오스라는 영화와 몇몇 장편을 찍었던 임정환 감독과 이 영화에 대해서 라인 클라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감독님 둘이서 얼마나 싸우셨을까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좀 찾아봐서 감독님 두 분이 옛날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동 작업이라는 것이 그 감독님에게 어떤 작업이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정도 같죠. 그때부터 이제 영화 작업을 계속 같이 했고 따지고 보면 한 20년 전에는 이제 랩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사이고 서로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 저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를 서로가 이제 알 정도가 많이 되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작업을 해오면서 그렇게 더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정도지 막 심하게 다투거나 싸우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유지혁 감독님 촬영을 맡으시고 이승환 감독님께서 각본이나 연출, 캐스팅 이런 쪽, 연기 연출 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작업을 그렇게 많이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때도 밤이너목이라는 작품은 제가 촬영하고 그리고 제가 자기만의 반응이라는 작품에서는 주연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너무 완벽한 시스템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지치시더라도 다른 분이 계속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우정이 라인 클라임에서 봤던 그 우정과 겹치기도 해서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유상 배우님하고 처음 작업이셨나요? 같이 만남을 하신 거예요? 장유상 배우님은 그 거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2014년인데 2012년부터 이미 계속 연기를 하시면서 단편 영화도 하시고 계속 다수의 단편 영화 하시고 또 울보라는 독립 영화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문소리 배우님이랑 문소리 배우님의 아들 역할까지 하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많은 팬들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라인 클라임은 어떤 영화였는지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도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깊은 게 저도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감독님들처럼 어렸을 때 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 나온 것처럼 노래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정말 저 영화는 비슷한 삶과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서 항상 랩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좀 이번에 좀 영화를 통해서 좀 그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저한테 의미가 아주 특별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좀 특별한 게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닌데 보면은 감독님들의 과거도 묻어 있고 장유상 배우님의 과거도 묻어 있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실제를 담은 걸까 하는 헷갈리는 그러면서 되게 좀 이걸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과거를 복귀하고 회상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싶은 그런 영화이더라고요. 영화만 봤을 때보다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좀 남다른 그런 진실함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면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김치용준 배우님은
저랑은 이제 그 좀 특별한 연이 있는데 2013년에 2011년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지만 제 첫 영화인 네버다이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왔었는데 이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중학생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네,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와 그리고 라인 클라이밍의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도 제 감독님도 첫 영화셨지만 저의 첫 장편 영화의 감독님이시거든요. 저희 지금 모더레이터 봐주시는 장현상 감독님께서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가 21~2살 정도였는데 전역하고 제가 32살에 캐스팅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정말 저의 마지막 학생이겠네요. 고등학생 좋네요. 저희 근데 중학생 저기 제가 32살인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랬는데 참 저도 이제 그 극 중에 나오는 어떤 동네라던가가 제가 진짜 고등학교 이때 살던 동네여서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 대본을 이제 읽는데 그 나오는 이제 보성고라는 한영외고 이런 학교들 명칭들도 되게 반갑고 그 동네 이름들도 너무 반갑고 그래가지고 감독님이랑 또 처음에 미팅할 때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힙합을 아주 1세대부터 좋아하는 힙합 팬으로서도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서 네, 그래서 다행히 참 너무 힙합스러운 힙합 영화가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윤성 배우님은 이 오디션을 딱 보자마자 이 배우다 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었었거든요. 두 분이서 같이 쾌재를 부르셨다고 이 영화 되겠다 이 배우가 캐스팅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캐스팅 정황과 김채용준 배우와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장윤상 배우님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랫동안 주연역 배우를 찾던 와중에 정말 만난 보배와도 같은 경험이었고 인터뷰 상으로도 많이 그 얘기는 했어요. 정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배우들이 주요 배역들 송주, 주연 그리고 상희까지 이렇게 저희 동네라든가 그런 정서를 일부러 처음부터 둔촌동 일대에서 산 사람 안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막 큰 비중을 둔 게 아니었는데 은연중에 그게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통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막 묻고 찾은 게 아닌데도 그렇게 된 게 참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실제로 통하는 동네의 정서가 있나 봐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상희 역에 이제 김채용준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랑도 인연이 있었어요. 그 한참 전 무게라는 정교환 감독님 작품에서 제가 그 연출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때 처음 뵀었고 이번에 상영을 찾으면서 또 항공주라든가 영화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캐스팅하게 되었고 역시 너무 두 번째 작품 저한테는 함께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두 분 다 사실 되게 저희 영화에서 중심을 잘 잡아준 그 비전문 배우라거나 래퍼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연기로서도 많이 중심을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김채용준 배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악역으로만 나올 수 있는 역할인데 저희는 상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었거든요. 근데 김채용준 배우가 했을 때 스크린에서 봤을 때 되게 악역이면서도 사랑스럽고 송주를 사랑해주고 자기 어떤 다양한 걸 되게 짧은 순간순간마다 그런 게 되게 잘
보이는 배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스크린에서 봤을 때 어제 봤을 때 너무 김정은 배우를 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처음에 나왔을 때 김채훈 배우님이 늘 해왔던 그런 불량한 청소년이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의외로 정감 있고 또 그 뭔가 멋있는 척 이게 없고 그런 게 없고 불량한 척도 없는 그런 그 신에 싹 녹아 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보는 동안 정감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송주가 상희가 다쳤어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우정들이 잘 모여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추리닝 안경 네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첫 번째 질문 해주셨고 흔들고 CD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거든요. 상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송주 아버지에게 송주 있냐고 물어볼 때 장면을 CCTV로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장면이 어떤 거는 또 뮤직비디오 같고 또 어떤 거는 좀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몽환적이고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주연의 집에서는 유난히 또 헤드룸이 많았던 그런 기형학적인 촬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촬영 요소들을 쓰셨는데 그런 촬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관객분들이 네오님이 물어봐 주신 CCTV 씬에서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그거는 CCTV로 찍지는 않았었어요. 그 쇼트를. 근데 나중에 영화를 다 찍고 그 주연의 집에 강아지 보는 CCTV가 나오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여기에도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떤 이 영화의 연속성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맥락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건 객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게인데 아버지 사장님 실제 사장님의 시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CCTV 보는 사람은 그런 맥락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동네 자기 친구 놀러 왔을 때 그렇게 꾸지람지는 장면을 누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어떤 느낌이고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런 게 질문이 좀 재밌을 것 같고 이 씬을 더 재밌고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장면을 했고 그 장면이 있었던 거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부모님 중에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 친구들 중에 또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싫어하고 얘랑 놀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뭐 계급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니까 예. 친구가 중학생이네.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더 해서 좀 전반적으로 씬을 구성하실 때 두 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촬영에 있어서. 촬영이 있어서 저희 우선은 공동 작업으로서 씬들을 이렇게 만들어나고 커트를 만들어가는데 저희는 좀 특징이 좀 재밌게 찍는 거를 좋아해요. 좀 튀더라도 뭐 일부러 뭐 이상한 쇼트도 많이 찍고 그런 좀 독특한 게 뭐 주연 집에서도 CCTV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걸 보는 이제 출장 간 부모님들의 시점 쇼트인 거고 그게 주연이 그 전반적으로는 나는 뭘 잘할 수 있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나는 홀로 선 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강아지 CCTV에 나오는 걸로 했을 경우에 얘가 중학생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진짜 돌봄만 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거를 되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좀 그게 되게
그런 식으로 효과적인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분량 딴거 한번 저희는 이제 찍을 때 촬영을 할 때 물론 전체적으로 어떤 너무 어긋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일맥상통한 어떤 영화로서 통일된 영화로서의 그런 지점은 있어야겠지만 콘티를 짤 때 저희가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요소들이 전해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되게 흥미진진해하고 재밌어 한다 이 샷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물론 그리고 영화 맞으면은 관객분들도 그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콘티를 짜고 촬영을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아까 CCTV 장면 잠깐 막 얘기가 나왔지만 또 영화라는 게 촬영을 물론 하고 촬영 전에 계획을 하고 하지만 정말 공개되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과정 중에서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맞는다면 또 채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재욱이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장면 중에서 몽타주 씬이 있는데 송주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카메라를 흐르듯이 마치 인물 소개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막 그 부분 중시를 왔다 갔다 네네네 뛰어다니. 그런 장면들에서는 어떤 의식을 형상화하려고 했달까? 약간 그러면 어떨까 해서 힘을 좀 그런 몽타주 씬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내어보고 싶었어요. 예. 약간 들어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프리스타일처럼 그때 좀 생각나는 것들을 쫙 늘어놓으시고 그 편집하실 때도 장면을 보고 CCTV로 전환하시고 약간 그런 즉흥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직접 영화를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튀거나 아니면 또 좀 어색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 날것의 에너지를 전달할 쭉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감독님들이 이 작업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좀 즉흥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을 때 배우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는지 어디까지 준비하고 어디까지 이제 늘 다른 그런 카메라 워킹에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재욱 감독님께서 워낙 잘 찍어주셔서 블로킹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막 이렇게 많진 않아서 제약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배우들이랑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너무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내가 되게 중요한 대사를 하고 있는데 왜 쟤를 찍고 있지? 뭐 그런 걸.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 손을 찍고 있지? 뭐 이런 되게 너무 궁금하다. 뭐 그래서 그런 뭐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촬영들이 되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그래서 저 모니터 한 번만 봐도 돼요? 그래서 모니터 보면 무슨 프랑스 영화 막 무슨 그런 느낌도 나고 멋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붙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잘 붙었죠? 맞아요. 이제 형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즉흥적으로 뭔가 요구해서 어려웠던 거나 뭐 이런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되게 촬영이 특이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해온 입장이니까 뭐 새로운 촬영이나 컷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붙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는 구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배우분들도 연기하면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했었던 그런 되게 역동적이면서 기대되는 그런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환님께서 배우님들에게 질문입니다.
캐릭터를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너무 어려운, 너무 본질적인 질문이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할 때 뭔가 사실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배우마다 연기하는 스타일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조금 제가 이런 뭐 상황이라면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뭐 직업을 가지고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캐릭터가 제 청소년기랑 너무 많이 닮아 있고 뭐 했었던 랩이나 살던 동네 뭐 이런 것도 갖고 그러니까 전 되게 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엄청 다른 역할을 다른 사람을 뭔가 연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그 상황에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 부유했다. 아니에요. 장난. 예,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로 출발해야 된다 생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으로 자랐으며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서 이제 연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예, 이 라이프라임을 촬영하면서는 다른 특별한 거 없이 그거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주는 나에게 어떤 의미고 지금 이 함께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약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근이 형도 사실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뭔가 절대적으로 느껴지고 그랬던 시절을 많이 떠올리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김치영준 배우님이 태생이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으신데 네. 약간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은 이 영화 안에서 한국의 바이브가 아니다. 약간 유학 갔다가 그냥 실패하고 꾸른 형의 그런 느낌이 난다. 이런 게 약간 본인의 어떤 과거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태어나기만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뭐 타지 태어나서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네, 태어나서 8살 때 한국에 왔다가 그랬다가 중학교 때 다시 가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학력 인정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이제 1년을 꿇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근데 이게 영국에 있다가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 체벌 문화도 있고 그런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학생증을 이제 찾으러 발급을 받으려고 학생부실로 갔더니 머리가 길다고 이렇게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왜 때려요? 머리가 너 왜 이렇게 길어? 그럼 머리를 자르라고 하시면 되지 왜 때려요? 그러고서 막 버가로 막 자르고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건데 좀 반항한다고 또 생각하셔가지고 또 때리고 자꾸 맞으니까 진짜 반항심이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순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그렇게 감독님께서 의도하고 캐스팅한 건지 모르겠는데 맞닿아 있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승주가 마지막에 편지 보낼 때 처음과 달리 밥풀로 편지를 붙이는데 봉하는데 그거를 의도하신 느낌,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저희 바플로 많이 붙이지 않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살면서. 저는 항상 바플로 붙였는데. 올브 스타일이시고. 네. 앞으로. 실제로 붙이는 거 처음 봤어요 영화에서. 그러신가요? 이승원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번에는 그래 보면 재밌겠다 이런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이긴 했어요 찍을 때는. 근데 약간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었던 게 앞에 그 송주가 밥을 먹으면서 마치 랩을 이렇게 섀도우 랩을 하면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랩이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렇게 소화를 하던 것이 좀 이렇게 달라진 시점이다. 이런 게 막 이렇게 딱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했어요. 지금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밥과 랩을 함께 필요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이제 주연이가 마지막에 이지엔 캠을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지엔 강아지 강아지 카메라. 강아지 카메라. 너무 떠오르신 장면이. 거기서 그거는 이제 사실 배우님께서도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로 풀거나 상황으로 푸는 걸로 사실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건데 그냥 저도 사실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 딱 그럴 것 같은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 상태에서 주연이 그 어떤 상징적인 부모랄까? 그 카메라를 앞에 두고 그럴 것 같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자면 저는 이제 장유상 배우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약간 그런 장면들을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장면이긴 해요.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반항심 뭐 혹은 그 어떤 감정의 폭발 같은 거를 그럴 것 같다. 거기서 그 카메라 앞에 두고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연이가 타인에 대할 때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유머러스한 친구인데 실제 얘 속내는 뭐고 그게 얘 자화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실제 얘가 속에서 힘들고 뭐 이렇게 일그러지고 뭐 부모나 다른 환경에 대해서 견뎌내고 있었던 그런 표정이 어떤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딱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을 좀 투영하는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그런 모습을 연기를 요청했던 그런 거네요. 약간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살인 추억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장면이 사실은 그렇게 촬영하는 동안에도 결정이 안 돼 있었던 그런 대사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봉준호 감독이 모르겠다 했을 때 송강호 감독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또 영화를 영화답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영화 하는 사람들의 영화적인 것을 찾는 모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냥 뭐 만약에 뭐 지문으로 보면 펜코더를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제가 성격이 MBTI가 S여서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논리적? 약간 이런 성격이라 뭔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막상 하면서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로 정확하게 표현 못하더라도 무슨 뭔지는 알 것 같다는 느낌, 뭐 말씀하신 뭐 반항심 같은 걸 수도 있고 좀 쌓여왔던 좀 화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기분이 들면서 연기했던 것 같긴 합니다. 막상 어려워하시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딱 하면은 표현을 그런 부분들에서 다 해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최대한 제가 어떤 거라고 설명하고 이제 의아해하면서 딱 촬영에 들어가면은 그게 나왔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대부분의 순간들에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도전 성공이시네요. 네. 그렇고 근데 또 장면 얘기가 나와서 또 다음 질문 가시기 전에 그 김기리 배우님과 임정환 감독님이 좀 궁금해하셨던 장면. 이제 파출부 아주머니가 송주와 주연이 소스 가지고 막 장난쳤을 때 사실은 거기 파출부 아주머니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관객들도 그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묵묵히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계기스러운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되게 제가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일단 아주머니가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웃음이 나오거나 근데 그 웃음이 나쁜 웃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치우는 장면에서 약간 탄식이랄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주머니 분량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부분을 그 정도 탄식이나 약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왜 저런 상황들이 많았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고 그렇게 주연의 어떤 어린아이 특유의 악의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면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본인은 또 전혀 모르고 오히려 정말 대안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 또 그걸 송주에게 투영하면서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게 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화려한 인서트들 막 뛰돌고 이러는 인서트들이 있는데 그걸 또 묵묵하게 치워주는 사람이 주로 이제 현실에서는 스태프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치워주는데 약간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살짝 보여준 게 아닌가. 그냥 꿈만 쫓고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와서 신기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주연이가 그 아주머니한테 피자 먹어 하잖아요. 그거 꼬다리예요. 뭐예요? 나쁜 사람. 약간 좀 건방진 비공자 같은 그런 캐릭터였던 거군요. 좀 저대로 했을 뿐인데. 아니 근데 피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피자 먹는 장면이 김창규 배우님 있잖아요. 그 감독님들이 그 피자를 이렇게 요소로 넣는 게 또 하나의 의도인지 힙합 영화이기 때문에 피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면이 아닐까. 제가 어렸을 때 승환이네 집에서 놀러 갔을 때 피자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음식 놀 때 필요한 음식이고 그거랑 햄버거. 근데 피자로 이렇게 좀 엮여졌으면 좋겠었어요. 피자 상근이 형이 피자 배달해서 줬을 때도 그때도 이제 뭐 안 갖고 왔다고 뭐 다르다고 해가지고 되게 그 사람 이제 면박 주고 그때 그
되게 대단한 상근 형이 여기 주연이네 집 앞에서 피자 배달 보일 때는 되게 작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나중에는 상근이랑 또 상이 이렇게 피자 먹는 장면도 있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느낌은 이렇게 나눠 먹는다, 너나 먹는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지금 말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근이가 피자 배달부고 또 이렇게 음식을 베풀 수 있는 게 피자이죠. 직원 할인. 직원 할인. 그런 소소한 의미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안면이 식장애가 있는지 못 알아봤었어요. 그 피자 배달부가 상근이 형이라는 걸. 많이 못 알아보시다. 그랬고 그 되게 그 권력 관계가 막 확확 변하는 그런 매개체였네요. 피자라는 거.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힙합의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방면의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피자였네요. 다음 질문은 이제 주연과 상희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런 면이었거든요. 송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주연과 상희는 송주를 중심으로 건너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송주의 친구라기엔 서로가 거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극과 극의 스타일의 학생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희와 주연이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짝퉁 슈프림을 팔 때 송주한테 이제 주연이 딱가리냐 뭐 이런 대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희랑 주연의 관계는 어땠는지가 서로 어느 정도 알기는 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계였을지는 좀 딱 보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팀원이냐, 뭐 친구냐 이런 장면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뭐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여기 영화 상에도 약간 몽타주처럼 지나가는데 뭐 그런 대사가 있긴 있어요. 학원에서 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제 친구들이랑 그 따까리 친구랑 그 친구들 얘기할 때 뭐 그래서 뭐 상이 알아? 뭐 잘 몰라 뭐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잘 캐치가 되진 않는데, 그래서 뭐 같은 학교고 뭐 그냥 저 말하는 느낌이 뭐 그냥 잘 안 친한 어딘가 다른 반에 있는, 근데 이 친구는 존재감이 좀 있겠죠. 좀 이렇게 노는 친구니까. 그래서 송주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주연 입장에서는 좀 그 패거리가 좀 싫지 않았을까, 좀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뭔가 꿈을 향해서, 힙합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미래를 위한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눅 들기도 하고, 워낙 좀 어렸을 때 센 친구들이니까 그 클럽 앞 장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마주치면 좀 주눅 들었는데, 또 동갑이니까 주눅 든 티 안 내려고 막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희는 뭐 주연이가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송주가 주연이를 만나는 거는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송주는 저희랑 좀 뭔가 결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씩은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참 좋아하는 친구고 너무 아끼고 애정하는 친구고 해서 주연이를 만나고 뭘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섭섭하면서도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 너는 그게 더 어울린다. 야, 너는 그게 더 어울려. 너 너무 착해서
사람 때리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연이가 이렇게 막 탐탁진 않지만 뭐 누가 봐도 이제 모범생이고 훌륭한 학생이고 또 우리랑 있을 때는 케찹에다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무슨 피자도 사주고 하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더 먹고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그 배우님들 말씀에 공감해요. 그 상희는 성주를 굉장히 아끼는 친구라서 주연이랑 지내는 게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연이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상희와의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좀 싫다고 절대 안 하는데 사실 속에서는 싫고 질투나고 그 존재를 좀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게 강했을 것 같아요. 딱 그 장유상 배우님이 말씀해주셨던 톤 정도로 실제로 주연이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그거를 최대한 티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주연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고 상희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단순한 악역이나 단순한 뭐 그런 게 아니고 리더고 굉장히 품이 있고 그래서인지 물론 그 상희 그 패거리 멤버들 중에서는 주연을 탐탁치 않아 포수라든가 뭐 앞자리 같은 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상희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연 자체를 아낀다기보다 송주의 어떤 악기에 있어서 크게 봤을 때 되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회방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가 주연을 질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리더로서 아량으로서 이제 너의 길, 송주 너의 길도 가야 되니까 주연과 잘 지내? 막 이런 말은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이 영화가 좀 브로맨스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거를 또 좀 정제하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생각하실 때 처음에 둘의 관계가 브로맨스로 좀 비춰지기를 생각을 하셨는지 특히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다리 밑에 처음에 소파 놓고 그 랩을 하고 라인 클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럴 때에 딱 그 소파에 무릎에 딱 그 서로는 아니죠. 송주가 주연의 무릎에 주연이 송주의 무릎에 누웠었죠. 그런 장면도 그래서 이거 약간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 때 컷돼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 또 그 케찹 가지고 놀 때도 이제 귀를 깨무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이 브로맨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자칫 또 그 상희도 그런 걸 질투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을 때 삼각관계네요. 삼각관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 어디까지였을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 때 즉 어른이 됐을 때는 서로 간에 거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관계를 할 때 근데 그 학창 시절 때는 정말 그 거리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막 둘이 막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여자들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남부에서 완전 진짜 팔짱 끼고 다니고 엄청 어깨 동무하고 완전히 신체 밀착돼 있잖아요. 그때 그 신체적 거리를 저희는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브로맨스가 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브로맨스가 강한 시간이었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되게 갈구하는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는 아직 그런 구별을 잘 짓지 않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뭐 퀴어적인 요소를 뭐 의도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나리오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 상에도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를 베고 눕는다, 길을 찾는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초반에 여쭤봤던 것 같아요. 조금 좀 퀴어적인 요소를 의도를 하신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고 그렇게 안 보여도 상관없고, 근데 연기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셔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부분은 인지하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런 어떤 우정, 허물없는 우정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또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이디어 프로도님의 질문이고요. 힙합 동아리 분들 랩 진짜 잘하시던데 왜 벅차고 나온 걸까요? 맨 마지막에 그 MGN 맞나요? MNG와 함께 협연을 하려고 했을 때 송주가 아니라 주연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고 학부모님들 와서 송주가 이런 거 보다가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왜 나갔을까요? 진짜 힙합이 그때 주연은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바로 투이센스, 송주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본 직후에 자기는 그 순서 안에서 라인 클라임이 지어져 있고 자신의 이름도 오기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공연을 한다 한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결국은 아이들 공연이랄까, 더욱더 그 차이를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도 보였을 것 같아요. 본인과 다른 어떤 그런 고등학생 형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면서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힘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일탈을 한 거죠. 주연으로서는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저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셔서 이하 동문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주연이는 마지막에 랩으로 성공한 송주를 보고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감독님과 주연 배우님에게 묻습니다. 그 감정에 대한 씬이 이제 각각 단독샷으로 집에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랑 같이 랩을 했었는데, 근데 그 감정보다 저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래퍼들이 2명, 3명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랩해서 팀 짜서 했는데 그중에 누구 한 명이 잘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되게 많은 래퍼들 이야기, 이게 이 친구들한테서도 일어난다면 이걸 그 둘은 서로를 어떻게 규정지어야 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좀 짓고 라인크라면 뒤에 후반부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가져가고 싶었었어. 형님이 한번. 제가 연기하면서 들었던 기분들은 주변에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하는 마음도 있고 배 아픈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에서 쉽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축하하는 마음, 질투,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키워드가 그랬는데 만약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친구를에 대한 진심 있는 뭐 응원이나 뭐 그런 게 위주였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연기를 보면서 만약에 그 라면 먹는 씬에서 뭐 이거 이센스가 사인해 준 거야? 와 진짜? 컴페티션 초청을 해? 와 대박 뭐 이런 그때 느꼈던 뉘앙스들이 물론 100%와 진짜 대박 이건 아닌데 조금은 어떤 그런 질투나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감정이 있지만 어떤 그 반대적인 감정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 친구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맞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복합적인 감정인 것이 맞고 거기서 되게 촬영된 테이크들을 보면서 또 말씀드릴 게 주연 배우 중에 그 장미성 배우님께서 테이크를 예를 들어 여러 번 간다 하면은 알아서 조금씩 결을 달리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약간 질투 내지는 그런 감정이 더 센 컷이 있고 그런 테이크가 있고 좀 이제 축하하는 마음이 더 큰 테이크가 있고 저희는 최종 완성본을 할 때 그 배우리 정말 뭐가 맞을까 끝까지 고민을 해서 선택된 컷이고 영화로 보신 부분이 그리고 아까 제육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래퍼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앞부분에 나왔던 CD들을 보면서 얘기할 때 나왔던 여러 래퍼들도 대부분 이렇게 한때 둘이었다가 혹은 셋이었다가 이렇게 갈라진 래퍼들의 예시예요. 또 이런 케이스가 된 거죠. 라인크라인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주연의 감정은 그러했지만 저희가 그 엔딩 씬을 통해서 더 깊게 남았으면 하는 거는 저희 희망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커서 어떻게 이 순간이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되게 크게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관객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각자의 그런 것을 떠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게 크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엔딩을 그렇게 촬영하고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힙합 래퍼분들이 미국 래퍼들은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총기 사고도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래퍼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어떤 래퍼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는데 약간 그런 감정선을 이 영화를 보면서 중학생이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그리고 그 래퍼를 하시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주연처럼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성공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잘 하고 있을 때 질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포착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슬슬 마무리인데 여기서는 송주가 이센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아마 감독님들도 그렇고 장혜찬 배우님도 예전에 보니까 연극영화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배우를 꿈꾸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배우가 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센스의 위치가 되었다. 이제 계속 영화를 만드시고 연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에 그런 송주와 주연이 같은 나 자신이 이런 팬레터를 보냈을 때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 이해를 못했어요. 뭔가 이제 10년 전에 나 자신이 되게 제가 감독을 하고 싶어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팬레터를 보낸다, 혹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당신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지. 재욱이 형 안녕하세요. 아니 반대로 그 10년 전에 너의 나왔다. 답변. 내 답변? 너가 이센스. 아, 그래도 영화를 상영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랑 만들고 관객들이랑 같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더라. 그러니까 한번 거기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좋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이센스랑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그 어떤 그게 있어서 사실 이센스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의 감정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펠레터를 받았을 때. 근데 지금의 저로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저를 되게 잘 봐주고 어쨌든 펠레터를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답장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 길을 이제 가고 싶다는 말에는 당연히 용기를 목도다 줄 것 같고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하나 아래 뭘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받았다.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 김혜선 배우님 진짜 왜 나 같은 배우가 되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할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순간순간의 어떤 시간과 기회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매 순간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좀 느끼고 누려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훌룩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좀 훌룩 지나간 것 같아서 그 순간순간의 뭐 작품 하나하나의 명계 하나하나에 더 소중함을 느끼고 물론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더 소중함을 느끼고 더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더 오롯이 느끼면서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편지를 받았으면 멋있다, 뜨겁다, 잘하고 있다. 근데 언제 될진 잘 모르겠다. 10년이 지났는데 비슷하다. 30년 생각하고 해라. 파이팅.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겠죠? 정말. 네. 가슴 뭉클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확인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고요. 거의 마지막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행보와 함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 계속 라인 클리어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배우님들과 감독 모두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오손도손 그 래퍼들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예전에 초기에 그 관객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랬던 걸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GV가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마인크라임이라는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어떤 다음 작품들과 행보들에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님은 그 다음 개봉하는 작품 재무장님은 있지 않으신가요? 아, 저는 지금 말씀드릴 명확할 그런 게 없습니다. 홍철 배우님하고 네, 하신 작품 아, 개봉 예정은 없으신가요? 네, 뭐 당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저도 늦을 뻔했지만 어쨌든 와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 배우님, 감독님 또 장현상 감독님까지도 저희 앞으로 계속 영화를 어쨌든 하고 있을 영화쟁이들이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크라임이 이제 6,000명을 돌파했는데 6,000명 돌파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좋은 리뷰와 평점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주변에 소문 내주시면 이제 만 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화이팅을 외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추인영현, 네오, 환, 이응지은님, 하택병병님, 점님, 아이디어 포로드님 모두 CD를 드린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